네, 안녕하세요. 카더 다이제스트입니다. 7회 이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카더가든이고요. 9회 녹화 시점이 4월 29일입니다. 저희가 25년 9월 23일에 마지막 녹화를 하고 거의 7개월 만에 녹화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이 9화인 이유는 저희가 원래 최고의 제일러는 누구인가, 상당히 이제 명작의 냄새 나는 에피소드였는데, 그걸로 이제 고주제로 8화를 녹화를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영상이 창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9화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플레이오프를 맞이해서 멤버들이 오랜만에 의기투합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렇게 회식하면서 요거 한번 짚긴 짚어야 하지 않을까요 해서 녹화를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플레이오프인 만큼 9회와 10회에서는 특별한 주제를 좀 다뤄보려 합니다. 먼저 9회에서는 NBA 트렌드를 짚어보고 현 트렌드에서 선호되는 전술을 살펴본 후에 플레이오프에서 기대되는 트렌드와 전술 변화를 좀 예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꽃 앤서님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필라델피아 세븐티시서스 애매하게 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NBA계 트민남이 됐습니다. 불꽃앤서입니다. 다음은 스바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스턴 팬 스페이스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더 다이제스트에서는 처음 모시게 됐는데요. 이 느바 라디오에서 맹활약 중이신 세븐멜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네소타 팬 세븐멜로입니다. 소닉님이 또 개인 일정으로 불참하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세 분 패널 모시고 녹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불꽃 앤서님, 최근에 커뮤니티에 트렌드 글을 좀 적어주셨어요. 트렌드 글을 매 분기마다 참 잘 적어주시는데 이번 시즌 트렌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NBA계 트민남으로서 필라델피아 못하니까 트렌드나 쫓아가 보자 이러고 지금 트렌드를 계속 적고 있는데요. 사실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예. 일단 트렌드 간단하게 좀 찝어보면 그 지난 시즌에 이제 트렌드로 딱 명확하게 올라온 게 젊고 역동적인 로스터를 두터운 뎁스를 가지고 구축하자. 그리고 변수를 좀 창출을 해보자. 그리고 그 변수 창출해서 감독이 잘 대응하는 이런 역량이 중요하다. 이런 것과 함께 승부처의 에이스가 더 중요해지는 이런 현상이 펼쳐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저번 트렌드 영상에서 강조했던 안티 픽앤롤 농구가, 그러니까 수비죠. 수비가 굉장히 급부상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카더 다이제스트 5화에서 중점적으로 다뤘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이 트렌드들은 기본적으로 다 상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상수라고 보고 이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얼리 오펜스가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젊은 선수들 데리고 이제 농구를 하고 공격을 하려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전술보다는 이 선수들이 잘 뛰고 빠르게 농구를 해도 48분 내내 그거를 뛸 수 있는 체력이 있으니까 얼리 오펜스 합니다. 그리고 그 얼리 오펜스 하면서 추가 포지션을 확보를 해서 좀 더 공격을 많이 하는, 요게 지금 트렌드예요. 그래서 추가 포지션을 어떻게 확보하고 얼마나 많이 가져오느냐, 요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요 포인트에서 원래 지난 시즌에는 딱 올라왔던 게 안티 픽앤롤 농구에서 썬더랑 페이서스가 보여준 이제 포지션을 턴오버 유발로 가져오는 요게 이제 트렌드가 됐었다면, 이 농구가 계속 트렌드로 가야 되는데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젊은 선수들이 이거를 하면 턴오버를 유발을 해야 되는데 지들이 턴오버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많은 팀들이 가져온 게, 이 보니까 포지션은 뭔가 가져와야겠는데 지난 시즌에 보니까 휴스턴 로켓츠가 미친 농구를 하나 했죠. 공격 리바운드를 그냥 대놓고 무지성으로 잡아버리자, 이런 농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거구나 해서 이번 시즌에 많은 팀들이 공격 리바운드를 이제 많이 잡기 위한 전술을 가져왔고요. 여기에서 강조된 게 크래싱 보드라는 것과 투빅, 그리고 태그업입니다. 이 태그업은 제가 이제 저번 글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뛰어가면서 박스아웃하는 빅맨을 뒤에서 덮치는 행위예요. 이게 파울이지 않냐라는 얘기들도 하는데, 우리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실스크린 있죠. 그거 파울 아닙니다. 왜냐? 그 골대를 방향을 향해서 달려드는 행위는 공격에서 볼을 잡으러 가는 행위라고 간주를 해서 파울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실스크린도 파울이 아니듯이 태그업도 파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수들이 미친 듯이 이제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크래싱 보드가 활성화되고, 요게 이제 공격 리바운드를 많이 잡아오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얼리 오펜스가 이제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짧은 패스 주고받는 게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나중에 이제 전술 얘기할 때 조금 얘기할 건데 핸드오프는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죠? 손에서 손으로 볼을 건네주는 행위. 여기에서 손목을 조금 더 써서 조금 더 길게 패스를 하는 짧은 패스를 보통 플립이라고 해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이 플립이 트렌드로 완벽하게 떠오른 시즌입니다. 그래서 짧은 패스가 되게 강조되는 시즌이 되었다.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그 공격 리바운드가 보통 30%가 원래 잘 잡는 수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은 30%로 명함도 못 내밉니다. 왜냐? 16팀이 30%를 넘겼어요. 35% 이상은 3년 전까지는 듣도 보도 못한 수치인데 이번 시즌에 35% 이상이 4팀입니다. 휴스턴 로켓츠 38% 잡아요. 예, 미쳤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요만큼 포지션 싸움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판왕은 누구다? 턴오버 유발하고 공격 리바운드 아예 관심도 없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다.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오펜스 리바운드 경합 상황에서 조금 룰 개정이나 또 이런 논쟁의 여지가 좀 있을까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태그업이라는 행위가 사실 유럽에서부터 좀 성행한 행위인데 이게 그 파울의 영역을 절묘하게 넘나드는 실스크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파울로 불리지는 않는데요. 최근에는 실스크린 자체도 조금 파울로 부르는 경향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볼에서 볼이 가는 방향, 골대 방향에서 조금만 벗어나는 순간 아마 내년 다음 시즌에는 태그업도 파울이 불릴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또 끝판왕 썬더가 좋아하겠죠. 예. 좋습니다. 스바님, 과거 카더 다이제스트에서 턴오버 유발이나 공격 리바운드는 이 외부 변수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고 그래서 변수 창출 및 대응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이 생각 지금도 좀 변함없으실까요? 올해 플레이오프 결과를 보면 이 생각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정규 시즌에는 분명히 이제 말한 포제션 싸움, 우리는 턴오버를 적게 하고 상대의 턴오버를 유발하고 우린 공격 리바운드를 잡는다. 그래서 상대보다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가면 확률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공식이 정규에서는 분명히 성립을 하는데 사실 플레이오프로 갔을 때 이걸 지키는 팀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느냐 하면 약간 애매한 면이 있거든요. 공격 리바운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순서대로 볼게요. 1위가 휴스턴, 2위가 샬럿, 3위가 디트로이트, 4위가 포틀랜드. 그리고 그 밑에 이제 5위 보스턴, 6위 피닉스 뭐 이렇게 가는데 아까 35% 넘긴 이 네 팀 있잖아요. 네. 휴스턴, 샬럿, 디트로이트, 포틀랜드. 네. 지금 다 어떻게 되셨는지 보면 한 팀은 플레이 인에서 떨어지고 지금 1라운드에서 떨어지게 생긴 팀이 셋이거든요. 특히 이걸로 이제 동부 1위에 60승까지 거뒀던 디트로이트가 지금 이 정도로 밀리고 있는 거는 저는 시사점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동시에 이걸 하는 팀들이 보통 상대 턴오버 유발도 잘하거든요. 디트로이트가 공격 리바운드에 더해 상대 턴오버 유발도 리그 1위였어요. 그 오클보다 더 많이 했는데 그리고 3위가 피닉스죠. 2위가 오클이고 근데 결국 공리를 잡고 이제 턴오버 유발한다에 이 디트로이트와 피닉스가 플레이오프에서 성적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좀 애매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그 외부 변수에 종속된다고 한 게 제가 결국 공격 리바운드하고 상대가 턴오버를 한다는 거는 우리 팀이 상대의 실수를 어쨌든 역이용하겠다는 그런 방향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매치업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상대가 실수를 하지 않는 상황이 나오면 그때 어떡할 거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오클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답이 있죠. 오클은 뭐 턴오버 유발 자체가 워낙 뛰어나지만 그게 안 될 때 이제 SGA라는 해결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통하는 공식이었던 거고 이 다른 그런 공격 옵션이 없고 오직 그것에만 의존하는 팀들은 이제 그게 통하지 않을 때 조금 이제 우수수 무너지고 말리는 그런 상황이 조금 연출될 수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가 사실 대표적이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더 고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만으로 승부하기에는 어쨌든 한계가 있다. 특히 플레이오프에서는 이제 매치업 따라서 뭐 올랜도가 디트로이트보다 더 커버리니까 원래 잘하던 게 잘 안 되잖아요. 오히려 본인들이 더 말려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국 포제션 싸움은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치업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인 측면이 있다. 그럼 그 유동성 때문에 이제 플레이오프 그 단판 이 토너먼트에서 이게 쭉 계속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게 아닌 이제 조금 다양한 플랜을 갖추는 그런 공격의 다변화를 결국에는 플레이오프에서 그런 무기를 좀 갖추는 게 이제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게 템포나 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아이소 마스터들을 좀 보유하거나 이제 플레이북을 좀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이 조금 플레이오프에서는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고 세븐멜로님 결국 현 트렌드에서는 턴오버를 적게 하면서 좀 안정적인 게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 명제는 다이제스트 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공유되는 명제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조금 보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현 트렌드 내 포지션 싸움에서 공격 리바운드 확보보다도 턴오버 관리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일단 공격 리바운드는 우리 팀에게 세컨 찬스 기회를 주기는 하지만 결국 이제 우리 팀 동료들이 무리하게 다이브를 하면서 공격 리바운드 확보에 힘쓸 경우 기본적으로 백코트 쪽에서 취약해지기도 하고요. 아까 스바님이 말씀해주신 공격 리바운드 상위 팀들의 면모를 보면 휴스턴 그리고 뭐 포틀랜드 이런 팀들은 기본적으로 지공에서 자신이 없는 팀들이고 또 샬럿과 디트로이트의 경우 공격력이 정규 시즌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사실 샬럿은 기본적으로 2점 농구가 지공에서 잘 안 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고 또 디트로이트 또한 공격이 되게 단조로워지기 때문에 이거를 자신들의 그런 공격 리바운드와 에너지 레벨로 좀 극복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이 사실 어느 정도 다 실패를 하고 있죠. 근데 다만 이제 턴오버 관리 자체는 우리 포지션을 먼저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또 큰 무대일수록 상대방의 그런 쉬운 득점, 속공을 줄 수 있는 라이브 볼 턴오버를 막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포지션 우위라는 게 우리가 더 먹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좀 상대 수비가 하드하게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믿고 쓸 수 있는 핸들러가 있다는 게 공격을 쉽게 풀어주면서도 좀 기회를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턴오버 레시오만 봐도 셰이가 전체 1위거든요. 6.9로. 그 뒤에가 이제 주요 핸들러로는 뭐 맥시 7.4, 브런슨 7.5. 그에 반해 이제 보스턴의 브라운 10.8, 돈치치 10.1. 이게 좀 차이가 크게 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클라호마가 현재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턴오버에서 상위 5팀 중에 이제 오클라호마가 1등이고 또 턴오버 유발로는 또 상위 탑 2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턴오버 마진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다 보니까 결국 조금 위기가 있더라도 경기를 좀 어렵게라도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약간 딜레마 포인트가 살짝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조금 다양하게 공격 패턴을 가져가면서 플레이오프에서는 조금 공격 방향을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또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볼 핸들을 하지 않던 친구들이 볼 핸들링을 가져가게 되는 경우들이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그럴 때 라이브 볼 턴오버들이 조금 발생을 하는데 그쵸. 그 구간을 어떻게 잘 수습해서 가느냐 조금 최대한 단도리를 잘해서 가져가는 게 좋겠냐라는 게 이제 아마 다음 내용들이랑 좀 이어질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다면은 결국 현 트렌드에서는 포지션 싸움은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플레이오프에서는 턴오버를 적게 하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확보한 포지션을 조금 의미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불꽃댄서님, 그러면 현 트렌드에서 이제 어떤 전술적 움직임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턴오버를 지금 적게 한다. 요 개념 자체랑 어느 정도 연계되는 게 사실 턴오버 관리를 잘한다는 게 지금 이번 시즌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패스를 짧게 가속도를 붙여서 많이 하고 빨리 하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트렌드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턴오버를 더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사실 지난 시즌에 닉 칼라일이 전 잘 보여줬다 생각해요. 지금 이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팀이 원래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였고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게 닉 칼라일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전술이 닉 칼라일이 굉장히 선호하는 전술인데 다운 그리고 플립 그리고 플레이어를 이어서 이어가는 플레이를 하나의 이제 무브로 연결을 해서 닉 칼라일이 터치라고 부르는 이 전술적 무브가 있어요. 요게 이번 시즌에 굉장히 대세로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전술을 감독이 얼마나 이제 턴오버 없이 잘 끌어가느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운 플립 플레이어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 플립은 놓고 다운을 어웨이로 바꾸기도 합니다. 어웨이 스크린이라는 게 보통 볼에 가까워지는 이 스크린을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저쪽 가장 많이 보시는 거는 그 윙이나 코너에서 선수가 이제 사선으로 스크린을 받고 그 이제 탑 쪽으로 탑으로. 올라오는 거 네. 있어요. 요게 어웨이 스크린입니다. 보스턴 보통. 많이 쓰죠. 네. 이런 스크린 무브가 플레이어랑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 플립, 플레이어를 많이 쓰는 한편 최근에는 어웨이, 플립, 플레이어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오프 같은 데서는 요거를 세 개를 다 연결하는 게 아니라 플립까지만 하고 섞어서 끊어버리고 다음 무브를 다른 걸로 또 가져가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을 많이 바꿔요. 그러면 요렇게 패턴을 짧게 바꿔줄 때 감독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기에서 볼을 받았을 때 이 볼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가드의 이제 턴오버 관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SGA 같은 애들이 굉장히 이번 시즌에 독보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아까 태그업 그 패스 말씀드렸으니까 수치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시스트 개수는 23, 24 시즌 이후로 비슷해요. 변함이 크게 없어요. 근데 290개 이상 패스팀이 이번 시즌에 14팀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22, 23 시즌 이후 단 한 번도 두 자릿수를 기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에 갑자기 10팀도 아니고 14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시스트 개수는 비슷한데 그 짧은 패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패스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하. 그만큼 이제 가드들의 역량도 중요해진 거죠. 이 패스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 결국 가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SJ가 중요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위브 많이 합니다. 이번 시즌에. 샌안토니오가 많이 하던 그 위브. 샌안토니오도 많이 하고 옛날에 골든스테이트 탐슨 시그니처 무브죠. 예. DHO 주고받고 연속으로 들어가면서 교차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안도도 치고 들어가서 미들풀업 던지고 요 탐슨이 하던 요 플레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위브를 많이 합니다. 왜냐? 플립해서 다운 플립 플레이어가 결국에 종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위브는 횡으로 돕니다. 모든 전술은 횡과 종이 연결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횡으로 도는 전술이 주목을 받으면 종으로 되는 전술이 주목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위브도 많이 하는데 위브도 결국 누가 합니까? 이 가드가 볼 받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턴오버 관리 능력을 중요하게 보는 거고 가드의 턴오버 관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데서 감독이 턴오버 안 하게 전술 잘 잘라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칼라일이 그걸 기가 막히게 해서 지난 시즌에 파이널 간 거예요. 예,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라일이나 또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러니까 맥시와 할리버튼을 예로 좀 들어 보면 피켄롤을 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속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핸드오프를 한번 거쳐서 맞아요. 그러니까 탑에서 빅맨 거쳐서 다시 받아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근데 저는 그 상황에서 턴오버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가끔 보면. 거기에서 지금 최근 트렌드는 확실히 거기에서 볼 관리 잘하고 안 흘리는 애들이 진짜 잘한다는 평가를 듣고 올 NBA 팀 들어갑니다. 아 맞습니다. 맥시도 그런 부분에서 턴오버 관리를 진짜 잘하는 편이에요. 얘가 어시스트 능력 떨어져요. 스킵 패스 못합니다. 근데 얘는 거기에서 볼을 흘리지 않아요. 어떻게든 일단 안으로 들어갑니다. 맞아요. 거기에서 뭐 라패스를 하든 지가 리버택을 하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 저희끼리 있을 때 단톡방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맥시의 기형적인 움직임 하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스쿱샷이라고 하죠. 이제 핑거롤과 레이업이 보통은 드라이빙 레이업이 2 그리고 핑거롤이 1입니다. 가장 잘한다는 애들도 이번 시즌 SGA도 그 정도인데 맥시는 핑거롤이 레이업보다 많은 기형적인 선수예요. 정말 웃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멀리서 핑거롤로 볼을 떨어뜨리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 이게 뭐다? 결국에는 턴오버 없이 어떻게든 리버택은 한다는 소리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가 이번 시즌에 되게 주목을 받고 있고 맥시가 이런 것 때문에 올 NBA 팀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에. 뭐든 저희가 이제 드래프트 때 이야기 나누고 대학 필름 보고 이야기 나눌 때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좀 들어가야 됩니다. 안으로. 맞아요. 진입을 해야 되죠. 하고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가속도를 붙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빠르고 짧은 패스 플립 선호되고 공격 리바운드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박스아웃하는 빅맨 방해하는 태그업 활발히 일어났고 스바님 그렇다면 이번 트렌드 속에서 주목해야 될 팀들은 좀 어떤 팀들이 있을까요? 플레이오프가 진행 중이라 좀 애매한 면이 있는데요. 근데 말씀해 주셨던 점 중에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짧은 패스 개념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네. 항상 종과 횡 개념이라는데 선수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엔 공의 움직임이잖아요. 그렇죠. 농구는 항상 종과 행을 어떻게 섞느냐 이거를 항상 뭐 전술을 보신 분들이 항상 강조를 하시는데 패스 면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볼 무브 면에서도. 근데 전통적으로 그러면 이 종과 행을
어떻게 만드느냐. 탑에서 하이 피켓롤로 가드가 공을 잡고 림까지 진입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코너를 스킵 패스를 뿌리고 이거를 이제 한 06년 뭐 그쯤에 이쯤에 아마 덴토니 피닉스가 시작했을 거고 내시로 그 이후로 이제 그게 주류 트렌드로 떠올랐는데 여기서 이 짧은 패스하고 스킵 패스를 약간 대척점으로 생각해 볼 만한 게 짧은 패스로는 이제 스킵 패스만큼의 이 공간 활용이 되진 않죠. 이거 선수 한 명이 공을 잡고 이제 코트 전체 전 방위로 패스를 뿌리는 스킵 패스 아니면 그냥 짧게 딱 제한된 거리, 딱 제한된 공간 내로 패스를 뿌리는 짧은 패스 이렇게 이제 대치가 되는데 이 생각해 볼 거는 이제 스킵 패스 면에서는 이제 필연적으로 턴오버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애초에 난이도가 높고 이 동선 자체가 길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꼬일 확률이 높은 거죠. 애초에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선수도 적고. 그렇죠. 이거를 전통적으로 잘해서 떴던 게 돈치치, 트레이형 이런 선수들인데 지금 랄도 이제 돈치치 농구를 하냐 하면 이제 살짝 애매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리브스 르브로 이렇게 연쇄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 트렌드 자체가 이제 턴오버를 적게 한다. 그리고 이제 짧게 연쇄적인 움직임을 많이 만든다의 측면에서 전통적인 그 하이 피켓롤에서 조금 탈피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안티 피켓롤 현상하고 계속 이게 다 연관되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긴 패스를 잘하는 팀들이 강팀으로 군림하지는 않아요. 이 대표적으로 지금 강팀들을 뽑히는 팀들 몇 팀을 보자면 오클, HG의 아까 그리고 필라의 맥시 뭐 지금 뛰는 가드들 아까 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선수들이 턴오버가 적은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리스크가 나올 만한 플레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코너로 패스를 뿌리고 해야 이제 좋은 선수인데 그 과정에서 이 선수들은 그렇게 시키면 무조건 턴오버가 나와요. 근데 못하니까 아예 하지 않는다. 그리고 차라리 잘할 수 있는 것 내에서 짧게 본인이 그냥 슛으로 마무리를 해라. 이런 방향으로 이제 바꾼 거죠. 근데 이 팀들이 공격에서 이제 성공을 거두면서 어찌 보면 이제 뉴욕의 브런슨 같은 선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본인의 볼킵은 뛰어나고 턴오버가 적으면서 대신 위험한 패스를 시도 안 하는 이런 스코어러 형식의 이런 선수를 좀 더 뜨는 그 트렌드라고 보고 이런 면에서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게 이제 언제나 이제 지금 최강팀으로 군림하고 있는 오클이겠고요. 아니면 이제 이 연쇄적으로 이 모든 여러 핸들러들이 참여해서 그걸 3점 찬스로 이끌고 대신 이제 한 명이 볼을 독점하는 구조와는 좀 먼 경우에는 이제 보스턴 셀틱스 같은 팀들이 있겠고 아니면 이제 샌안토니오 스퍼스 역시 이제 팍스나 캐슬이 공을 오래 잡고 이제 패스를 뿌린다 하면 이제 세난 팬들 분들부터 이제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그거는. 근데 역시 이 선수들의 짧은 마무리를 위주로 가져가고 오히려 웬바냐마 같은 선수들이 오프볼로 움직이면서 거기서 수비의 균형을 맞는다. 결국에는 이제 가드가 온볼로 잡고 이제 볼을 독점한다기보다는 가드의 짧은 패스, 그러니까 여러 선수들이 연쇄적으로 움직이면서 어떻게 수비의 그 틈을 만들면서 그렇게 이제 공격이 이끌어 나가느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팀들을 조금 주목해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지금 가장 앞서가는 팀들이 이제 오클, 보스턴, 세난 이런 팀들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맥시나 길저스 알렉산더 경우 케이스를 좀 머릿속에서 좀 되짚어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긴 스킵 패스보다는 윙에서 픽 받은 후에 바로 윙으로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캐치 앤 드라이브 정도 그런 게 좀 떠오르기도 합니다. 확실히 막 킥아웃이 그렇게 머릿속에 그 킥아웃 나갈 때도 조금 이렇게 좀 처절하게 나갔던 경우들이 좀 있었던 힘이 것 같아요. 없죠. 네, 힘이 패스를 없어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브멜로님께서 조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포제션 싸움이 조금 선호가 되고 있잖아요. 이 분위기가 플레이오프에서도 좀 이어질까요? 네,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공격 리바운드보다는 역시 앞에서 언급해드린 대로 턴오버 단속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먼저 공격 리바운드는 이제 휴스턴이 안 좋은 쪽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 공격 리바운드에 열심히 참여하더라도 레이커스와의 1차전에서 3차전에서 볼 수 있듯이 세컨 찬스 득점이 그만큼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힘만 빼고 득점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턴오버 단속과 관련해서는 2라운드 진출을 가장 먼저 한 오클라호마의 경우 턴오버 개수가 10.8 대 16. 그러니까 시리즈 내내 큰 차이가 났고요. 반면에 이제 메인 핸들러 커닝햄이 흔들리면서 디트로이트가 지금 올랜도에게 3대1로 끌려가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디트로이트가 18.3개 그리고 올랜도 14.3개로 거의 4개 가까이 리그 1위 팀이 더 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부와 서부 정규리그 1위 팀의 명함이 크게 갈리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느낀 거는 상대 수비의 수준보다는 우리 팀 공격의 안정성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는 저는 독보적인 메인 핸들러 말고도 세컨 핸들러 혹은 핸들러의 포지션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최대한 많은 인원이 핸들링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현대농구의 그런 공격에서는. 네. 왜냐하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은 이제 뭐 트레이 영 아니면 휴스턴이나 브루클린 시절의 하든 혹은 돈치치가 댈러스에서 있던 것처럼 메인 핸들러가 무슨 약간 헬리오센트리즘 네. 그런 스타일의 농구를 하면서 픽 받고 이제 막 모든 곳에 패스를 뿌려주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대신 현대 농구가 기본적으로 갭 디펜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핸들러에게 기습적으로 트랩을 갈 때 그 정도는 견뎌주면서 내가 원 카운트에 있는 동료에게는 패스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뿌려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은 코트에서 최소한 3명, 4명은 갖추고 있어야 공격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도 기본적으로 셰이가 독보적으로 이제 잘 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셰이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AJ 미첼도 있고요. 그리고 제이덥도 이제 부상으로 빠지긴 했지만 그 정도 역할은 같이 해줄 가능하죠. 수 있고, 네. 그리고 보스턴도 웬만한 선수들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도 시즌 내내 이제 저를 비롯한 많은 팬분들이 핸들러가 없다라고 하면서 되게 아쉬워했지만 사실 미네소타의 경우 코트를 되게 넓게 쓰면서 사실 원 카운트에 있는 그런 스윙 패스를 되게 좋아하면서 사실 코트를 넓게 쓰기도 하지만 좀 안전하고 안 끊길 수 있는 패스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원 드리블 한 다음에 킥아웃 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코너에 한번 뿌렸다가 다시 이제 원 카운트에 있는 동료들에게 짧게 하면서 3점 찬스 봐주고 이제 그런 농구가 오히려 더 잘 먹힐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격이 안 끊길 수 있는 게 이제 턴오버 단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 플레이오프를 보면은 이게 턴오버 단속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리그 관계자들이 정규 시즌에 이제 성적을 잘 내려면 젊은 선수를 중용해야 한다라고 한 거랑 조금 다르게 초반에는 좀 베테랑들의 진가를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레이커스와 휴스턴 시리즈에는 진짜 거의 대부분의 팬들의 예측과는 반대로 르브론이 이제 백다운 공격을 기반으로 한 플레이메이킹을 보여주면서 뭐 오코기 아멘 참스를 상대로 되게 수준 높은 플레이메이킹과 자기 득점을 보여줬고 또 필라델피아에서는 이제 잠깐 좋은 거를 먹고 돌아온 폴 조지가 또 괜찮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뉴욕 수비의 그 매우 좋지 않은 코어 라인인 브런슨과 타운스를 유일하게 공략할 수 있는 맥컬럼의 그 핸들링과 풀업 이런 게 이제 잘 발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젊은 선수들의 에너지와 잘 조화가 돼서 베테랑들의 활용법 변화로 자리를 잡을지 아니면 결국 2라운드 뭐 컨퍼런스 파이널로 갔을 때 긴 시리즈 동안은 결국 계속 굴릴 수 있는 젊은 선수들 위주의 로스터가 현 트렌드 상황에서도 유리할지 요거를 좀 지켜보면은 재밌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플레이오프가 되니까 약간은 전통적일 수 있는 공격 지점을 점을 잡아놓는 선수들 있잖아요. 말씀하신 네. 폴 조지라든지 폴 조지 하이퍼스 좀 오랜만에 그런 것도 그렇고 쭉 설명들을 들어보니까 다이제스트는 항상 트렌드를 저는 정확하게 약간 파악하려고 노력을 정말 부단히 하신다고 저는 감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 개인적인 근데 생각은 설명에서 듣다 보니까 정말 이 트렌드에 맞는 선수 구성 제가 늘 계속 주장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NBA의 NFL화 이 드래프트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이 약간 단장들 중에 이제 그 BPA를 그냥 보드에 있는 그냥 남은 최고의 선수를 그냥 픽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그것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그리고 투웨이 계약자들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파티션이 굉장히 더 세분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저는 농구가 더 재밌어질 것 같긴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뉴올리언스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최악이죠. 네. 아니 카더가드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예전에 카더가드님이 그 말씀해 주신 적 있죠. 그 NFL에서는 이제 선수들을 대학 때부터 잘하던 걸 그냥 프로 와서 그대로 쓰게 해주거나 네네. 굉장히 단순한 전술로 선수 장점을 끌어내는 거를 우선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빠르게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전술들이 이 굉장히 긴 전술보다는 빠르고 짧은 액션들이 선호가 된다는 게 결국 그런 선수들이 와서 빠르게 적응하기에 좋은 저는 현상으로 가고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NBA가 NFL화 될 수 있다. 드래프트에서 이거 전 되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투웨이는 조금 찝어봤으면 좋겠는 게 저희 투웨이 이번 시즌에 정규 시즌 정규 선수로 계약된 비중이 이번 시즌 역대 최고입니다. 예. 그러니까 투웨이 선수를 이제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정규 계약이 가능한 선수급으로 쓰다가 그 계약 그 투웨이 제한에 딱 차면 바로 정규 계약하는 요런 것이 실제로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고 이거 선호하는 팀들이 보통 셀러리 막힌 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셀러리 막힌 팀들한테 약간 돌파구가 되고 있는 거죠. 뭐 대표적인 선수들이 필라델피아 도미닉 발로우라든지 맞습니다. 그리고 워리어스의 스펜서 이런 네. 선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도 좀 재밌는 포인트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학에서부터 확실하게 진로에 대해서 대학 감독들도 뭔가 선수들에게 너 그냥 너 수비만 해라 이렇게 좀 확실하게 조금 코칭의 변화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질까 하는 궁금증도 생기고요. 네, 지금까지 트렌드에 대해서 패널분들의 다양한 시각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저 카더가든과 불꽃앤서님, 스바님, 세븐멜로님이 이번 시즌 트렌드를 짚어봤는데요. 다음 회에서는 조금 더 전술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그런 내용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은 이번 시즌에 새롭게 부각된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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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